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인입니다. 네, 최윤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2,500선을 뚫어내려는 어제 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장중에 2,52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네. 다만 마감은 2,500선 아래에서 그쵸. 거래를 마감을 좀 했습니다. 아쉬웠어. 네.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나 봤더니 일단 지수는 앞으로도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은 이러한 구간에서 주도주를 찾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증시도 좀 빠졌는데 오늘 시장의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좀 장 초반 좋았다가 후반 걸어서 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CS 2025에서의 젠슨왕 발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엘이 탑재가 되는 새 이 어떤 제품에 원래는 삼성전자의 GDDR7을 넣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크론 걸 그대로 쓰겠다 얘기가 나왔던 거, 이런 실망감들도 좀 작용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이거를 또 이제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K반도체, 한국 반도체들을 견제하라는 의도다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게 시장에서 좀 부담이 됐었다, 이런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오늘 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그렇죠. 예정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된다라는 점도 한국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그렇죠. 때문인데요. 네. 오늘 8시 30분쯤 나올 예정인데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모닝 체크로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젠슨왕 얘기를 좀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요. 말씀드린 대로 블랙엘의 마이크론 GDDR7을 이제 탑재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어제 SK하이닉스 주가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좀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제 마감가가 거의 장중 최저점에 이를 정도로 이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주가는 사실 2.4% 하락했으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오늘이 아니라 어제 새벽이죠.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소식 때문에 10%가 넘게 급등했던 거에 완전히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원래는 이건 작년 말에 12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2월 초쯤에 이제 업계에 소문이 좀 돌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께 마이크론 거를 제치고 이제 들어갈 거다, 이 GDDR7.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GDDR7을 제일 먼저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제 아닌 걸로 나타났고, 이 상황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의 제품, 즉 결국 미국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젠슨왕의 엔비디아도 결국 미국 회사고, 그러니까 이 미국 중심으로 이걸 이제 이데일리 신문은 오늘 팀 아메리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기사에도 했습니다만, 미국 중심의 어떤 이런 공급망 구조로 좀 더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 반도체 업계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죠. 어쨌든 어제 이 부분이 작용을 좀 하면서요. 반도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당히 어제 주가가 장 초반에 좋았다가 후반부로 가서 다들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시 후에 실적 발표 있을 때 뭐 이게 또 되겠습니다만, 이 HBM 관련해서 젠슨왕 CEO가 아직은 좀 더 퀄 테스트 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8.4조 전후 정도, 이렇게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자세한 내용 저희가 전해드릴 때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항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연초에 이제 비중 조정을 하죠. 그 내용이 이제 잠깐 나올 텐데, 예. 쭉 보면은요, 리노공업,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증권사들 두 군데 있고, 하이브 있고, 금융사들이 있고, 포스코홀딩스 들어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올라간 종목이고 비중이 늘어난 종목이고요. 카카오, 그다음에 나머지 밑에 하나생명, 효성, TNC 같은 데들은 이제 비중이 줄어든 그런 회사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그 금융주들 투자가 좀 더 늘어났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늘어난 측면이 있고 2차 전지주 좀 크게 일부 늘어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마트의 지분을 2%포인트 이상 더 늘리는 등 유통주, 내수 관련주들이죠. 이런 회사들, 현대백화점 같은 이런 내수주들도 좀 늘렸고요. 반면에 이제 카카오 석유화학 관련주들을 줄였고 업황이 좀 썩 좋지 않은 데들 줄인 측면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려 아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이 주주들과 이 분쟁이 있는 이런 회사들 지분도 대부분 좀 줄였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이번에 나타난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연초에 국민연금의 이런 비중 어떤 조정에 통과하는 이 관통하는 그 핵심 키워드는 일단 낮은, 그러니까 저평가된 상태,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 이 점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들을 비중을 늘렸고 또 더 많이 늘렸고 그 비중을 축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신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달리해서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쭉 참고하시면서 국민연금의 의도라든가 국민연금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투자 전략 짜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하나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5% 이렇게 더 급락을 또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후반에 나타났죠.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던 또 이유는 경영진들하고 소액주주 대표 간의 면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경영진이 유상증자 계속 갈 거야라고 재확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들의 이제 요청이었던 이 2차 전지 소재 회사죠. 제2호 인수 철회할 생각 없다라고도 역시 재확인을 했고요. 대신 올 상반기에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 두 차례나 유증 신고서, 유상증자 신고서를 발령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주주들이 계속해서 연대를 해서 유상증자를 철회하라는 요구 다시 말씀드려서 왜 지금 상황에서 이 반도체 쪽만 해도 충분히 괜찮은데 왜 굳이 업황 안 좋은 2차 전지 소재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인수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수페타시스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 이수페타시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주가가 얼마가 더 떨어지든 간에 계속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유상증자가 실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작년 10월에 이수페타시스가 46,500원으로 고점을 찍은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현재 26,800원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격대니까 이게 작년 10월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뭔가 좀 불확실성을 좀 빨리 해소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줄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들로 오늘 국내 증시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위주로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하루였는데 테슬라가 이날장에서 4% 하락을 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되려 목표 주가는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 로봇 택시와 관련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6%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차세대 AI 칩인 루빈과 관련된 구체적인 코멘트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날장에서 6% 정도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락에 힘을 보탰던 건 이날 미국 증시에서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ISM 서비스 PMI
PMI가 54.1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표 또한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는 지속적인 경기와 관련된 확장 국면에 들어간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촉발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동결 가능성이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일단 1월 동결은 95%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3월까지도 동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동안 하락세를 맞이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발표안들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혹시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의 투자 발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재선되고 나서 이렇게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AI 수요 급증과 맞물려서 그 공급을 지급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소식안이 전해져 왔고요. 두 번째로는 미증시에서 간밤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있었습니다. 모더나가 12% 가까이 급등했는데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현재 이 H1PV와 관련된 불안감도 있지만 미국에서 첫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당 이슈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던 만큼 국내 관련주들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AI의 황태자로 불리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코멘트로 인해서 오늘 여러 섹터들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제 언급이 따로 없어서 국내 증시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성공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강력한 멘트를 남기기도 했고 또 이 마이크론과 관련된 언급을 놓고 국내 취재진들이 오히려 해당 그래픽 메모리를 놓고는 SK나 삼성 쪽이 세계 점유율 80%를 가져가고 있는데 왜 마이크론만 언급했냐라고 질문을 하자 삼성과 SK가 그래픽 메모리를 만드는지 몰랐다라면서 다소 황당한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특별한 의미 없이 해당 코멘트를 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과 SK도 마이크론과 동일선상에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될지 해당 코멘트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떻게 받아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도 이르면 8일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버 같은 경우는 장중에 3%까지 올랐다가 장 후반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이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오로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 체결 소식 이후에 장전에 40% 급등했고요. 장중에도 30% 가까이 급등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는 양자 컴퓨터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AI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다라고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죠. 다만 오늘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도 유용하게 우리가 상용화하려면 20년 정도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기가 다소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이 이 관련주들에게는 불안 요소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 일제히 10% 넘게 폭락을 했는데 어제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흐름 어떠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 안에서 한국첨단 소재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상한가 안착을 했었는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0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자 컴퓨터 기술 자체가 국내 기업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오를 때 이 연동성을 보이면서 변동성을 보여왔던 섹터이니만큼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왔던 급격한 급락 사태가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어떤 변동성을 불러일으킬지 오늘 장 상황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까지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 체크할 게 많아 보이는데요. 저희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해군함 건조에 동맹국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해군을 재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선박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며 선박 건조 관련해서 동맹국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들 2025년에 주가 연이어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레이다. 오늘은 서용원 SK증권 2002점 차장,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조선주는요, 뭐 자고 나면 호재가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오늘 서 차장님이 조선주 관련해서 잡으신 포인트 어떤 겁니까? 네, 일단은 뭐 25년도 조선주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이 사실 이 조선업이 거의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함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미국에서의 군함 수주가 뭐 크게 돈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기술력에 있어서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이냐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이거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도 지금 현재는 조선업종은 뭐 일본과 인도, 미국 요 세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현재 일본, 인도 같은 경우에는 LNG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조선은 뭐 중국과 한국이 거의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무관한데 사실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한 4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맹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좀 제한된 국가이다 보니까 한국이 거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5년도 첫 수주로서 선박을 하는 것이 인도의 139척을 LNG선을 좀 인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3, 일본의 빅3 해운사가 뭐 미쓰이 상선과 니폰 유센, 뭐 가와사키 이런 기업들인데 그 기업들도 현재 지금 25년도부터 LNG선을 추가 확충하기 위해서 47%를 확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여기서 미쓰이 상선과 니폰 유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박 보유 대수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쨌든 지금 다른 해운사들의 수주와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있고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적을 따져봤을 때 주가의 펀더멘탈은 추가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좀 감안해 본다라면 오히려 조선주는 25년도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조선 사이클 자체가 한 3년을 좀 보거든요. 물론 뭐 24년도 실적에 대한 흐름들도 좋았습니다만 뭐 좀 고점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이클 자체가 뭐 반도체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빠른 사이클이 아니고 하나의 수주가 들어오면 3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3년이면 이제 5, 6, 7, 2027년, 8년 이 정도. 지금 이제 우리 조선업계는 2027년까지는 다 세팅이 됐고 이제 18년 걸 이제 얼추 좀 채워가고 있다. 반 이상 채워가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이랑 뭐 인도 얘기까지 그다음에 일본까지 뭐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까지에 대한 부분도 도크가 채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하여간 이런 기대감은 참 큽니다. 자, 조선 관련주들 뭐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신 종목들일 텐데 그래도 한번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영 앵커. 네, 조선주가 연이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잘 가고 있는 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연이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트럼프 당선인은 연이어서 동맹국과 조선업 안에서
이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연이어서 동맹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국 안에서 조선 업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교를 했을 때 선박을 생산하는 능력이 중국이 미국보다 약 230배 정도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제 하루에만 12%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42,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한 흐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 3사 가운데 지난해 주가 상승률이 가장 저조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화오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요. 또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HJ중공업인데요. 보시다시피 15% 넘게 급등하면서 7,000원대를 넘어섰고요. 7,190원대에서 이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조선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 좋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선주들이 지난 3년간 쉼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조선주들 가운데서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죠. 우리 소영원 차장님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이 어떤 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뭐 KSP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기자재에서를 가져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소개해드린 조선주 같은 경우 대부분 주총이 좀 큰 종목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배를 만드는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수혜가 충분히 있는 상황인 속에서 또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의 종목을 선별을 했고요. KSP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듯이 뭐 기자재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엔진 쪽에 대한 사업을 좀 대부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이 배에 들어가는 엔진 쪽을 좀 하고 있고 밸브 쪽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국과의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은 엔진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국이랑 우리와의 격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조선 배를 만들 때 조선 기자재를 대부분 좀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철강이나 이런 쪽은 대부분 조선업에서 우리나라 것만 쓰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엔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면서 기술력을 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또 노후 선박 관련돼서도 엔진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KSP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업을 아직 포트에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KSP를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동반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KSP 좀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예. 선박 엔진 밸브 그리고 부품을 제조하면서 되게 상장한 지 또 오래된 회사입니다. 노후 선박 교체, 신규 선박 수요도 좀 폭증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어쨌든 뭐 지금은 뭐 호재로 일색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조선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조선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또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일어나고 또 있어서 그래요. 네.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그 노후 선박 개조하고 이런 쪽이죠. 네네. 그래서 앞서 서영원 차장님이 말씀하신 KSP-하고. 거에 조금 더 이제 연장선에서 그러네요.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네. 오히려 이 기업 같은 경우 앞에 또 현대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 대장주로서의 좀 그런 주가가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애프터마켓이라고 한다면 폐배터리 시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폐배터리 쪽과 거의 좀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이제 생애 주기 자체를 이제 관리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신조 인도 후에 선박 부품과 서비스를 이제 공급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HD 현대그룹이 건조한 선박에 이런 이제 애프터마켓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0% 정도 이 HD 현대 쪽에서 만든 선박에 관련해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한다 보시면 좋고 또 이제 항공 규제에 맞춰서 선박을 또 개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HD 현대 중공업의 이제 대형 엔진의 80% 정도 이제 교체 담당을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2016년도 설립 때부터 이런 이제 그 애프터마켓 솔루션 부문에 사업에 이제 뛰어든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운항 중인 대부분의 선박들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박 수명이 20-30년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많은 선박들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지금 현재 시기와 맞물려서 계속적인 그 매출 성장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보면은 스마트쉽과 자율 운항,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선박의 현대화 사업도 같이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매출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네.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한 1조 정도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컨센서스가 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 쪽에서 컨센서스를 지금 한 3천억 정도 상향을 해서 약 2조 가량을 지금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내놨는데 2028년도 이러한 핵심 사업 매출을 이제 연평균 성장률 한 20%대까지 달성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2028년도까지 향후 3년간 배당 성향 50%에서 70% 정도, 그러니까 배당까지도 앞으로 이제 주주분들도 가져갈 그렇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올해 사업 환경 역시도 좋은 만큼 이러한 이제 측면에서 충분히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이런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흐름 봤을 때도 지금 사실 대부분의 이제 조선 관련 기업들이 거의 신고가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로 주가가 한번 지금 낙폭이 나온 이후에 지금 이미 하락 추세선 돌파하면서 저점 지금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적어도 그 상장 당시에 20만 원 선까지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지금도 상방 여력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도 우리 청자분들이 조금 더 진입하기 좀 편안한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호재 일색이라는 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그럼 뭘 사야 돼라고 봤을 때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종목이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좋아지는 거니까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 통해서 조선주 얘기 좀 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우주 항공업계에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우주 산업을 가로막던 이 많은 규제가 철폐되며 뉴스페이스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장으로 임명된 러셀 보트 전 예산관리국장은 우주 탐사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면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하반기에 누리호 4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주항공도 뭐 작년 한 4분기 정도라고 좀 좁혀볼까요? 그때부터 약간 계속해서 화제가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대선 끌고 나온 이후에 이제 머스크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가파르게 올랐던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세티로 가이드를 가져오신 부분들 어떤 포인트, 우주항공주 가져오신 부분들 우리 곽유정 파트너 어떤 걸 주목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네. 그리고 또 CES까지도 개막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양자, 드론, 로봇과 같은 이제 관련 종목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로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우주항공 분야 역시도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섹터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좀 많이 좀 덜 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그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이 업종 섹터에 한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주항공청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진입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장으로 임명된 러셀 보트 전 예산관리국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 탐사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도 스페이스X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우주 산업의 규제 철폐를 지금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미국 쪽에 있어서도 우주 산업을 가로막던 수많은 이제 규제들이 철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 예산안이 지금 정부 예시안인 9,649억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약 한 27% 정도 증액이 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정부에서도 우주 산업에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도 우리 시청자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관련 예산안을 자세히 보니까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및 우주 수송 역량 사업 확대에 3천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첨단 위성 개발 부문에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각각 3천억, 2천억 정도 배당이 됐기 때문에 아마 위성 쪽 관련해서도 계속 관련 이슈가 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좀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간 기업이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를 이전받음으로써 또 첫 발사를 시작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우주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누리호 개발을 주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발사를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소형 발사체를 개발 중인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제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각각 상업 발사와 시험 발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미국과 한국의 공동 개발 결과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사는 그러니까 올해 2월 말쯤에 우주 망원경인 스피어 X를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곧 이제 발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스피어 X 같은 경우에는 전 우주를 관측하는 적외선 망원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관련 이슈들이 또 조만간 또 들어온다라는 점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또 우주판 공중 급유 기술인 추진체 전송을 이제 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2대가 우주 궤도에서 만나 연료를 보충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추진체 전송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나사 쪽에서 달 우주인 착륙 임무인 지금 아르테미스 이 지금 프로젝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대충 제가 말씀드리기만 하더라도 올 초부터 또 이제 연말로 가면 누리호 발사 이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케줄이 타이트하게 계속 이벤트가 있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집중적으로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뭐 개화를 했다고 보기에는 이른 그런 업종이기도 해서요. 정말 앞으로도 이게 사실 우리가 언젠가 뭐 공상과학 영화라든가 소설책에서 봤었던 뭐 화성에 가고 달에 가서 뭐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분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보죠. 최윤 앵커. 네, 한국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를 나타낼 때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하는 분야인데요. 우주항공도 비슷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마존, 잭 베이조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쪽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번 해 누리호 발사에 또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3차 발사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국가연구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 해부터는 민간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항공 쪽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함께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이 대장주로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HVM입니다. HVM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우주항공 쪽의 매출이 약 80억 원대에 머물렀는데 이번 해에는 150억 원대를 넘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5.8% 넘게 상승세 29,2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하나시스템 4.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세트랙 아이도 어제 시장에서 0.5% 넘게 상승세, 루미르도 2.3% 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지지부진했지만요. 우주항공 쪽 어제 또 강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 가운데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정 파트너가 어느 종목 가져오셨는지 한번 보죠. 네, 저는 이제 중소형 관련 기업인 제노코 가지고 왔는데요. 예. 제노코가 11월 달에도 한번 주가 상승이 바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미국에 이제 대선이 있었던 시기였었죠.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이제 제노코 주가 역시도 같이 강하게 튀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가 또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되돌림이 좀 어느 정도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관련 모멘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2021년도 3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이 보통 상장했을 때 적자인 경우들이 많죠. 근데 지금 특히 2021년도부터 2024년도를 보면은 매출액이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사업 부문이 4개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전자,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위성 및 무기체계 점검 장비, 방위 산업.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정부 쪽에서도 주도하고 있는 항공, 우주, 위성 쪽과 관련된 그런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뭐 방위,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또 산업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출도 동반해서 지금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는 데다가 해외 성과도 지금 확대가 될 예정이어서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000억 정도 이제 찍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놓고 잠깐 매출액 보시면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 한 650억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000억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는 그 카이라고 불리는 그 한국항공 우주산업 쪽에서도 경영권을 이제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속보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잠시 후에 이제 우리 취재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조 원대, 6.5조가 나왔습니다. 4분기만입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이 8조 원대 초중반 정도였는데 많이 못 미치죠. 이게 여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2조 이것도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못 미치는 그런 겁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다들 많이 늘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내려왔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아직 그거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삼성전자 관련된 실적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 제노코 얘기를 좀 해봤고요. 자, 우리 소영원 차장님은 우주항공 쪽 어떤 쪽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이제 좀 중소형 종목으로서 세트레가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카메라 쪽에 대한 기업입니다. 위성 카메라 쪽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좀 개발을 하면서 위성을 좀 발사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 3분기 일단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스페이스 IT라는 이제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한 위성을 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0cm 규모라고 하는데 이 30cm 규모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올라가서 지상에 있는 30cm 정도까지도 이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초소형 위성에 예.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최대 주주로서 좀 보유하고 있으면서 네. 36%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점도 이게 되면 이제 뒷배가 든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조선과 우주항공 두 업종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지금 취재 기자 연결이 돼서요. 삼성전자 실적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에 이지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일단 실적 내용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65%,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PC 등 IT 수요 둔화에 따른 메모리 가격 하락과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지연 등으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를 밑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들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어떤 뭐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투자자들과 소통 강화 및 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안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들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컨센서스는 매출액 77조 6,289억 원, 영업이익 8조 2,10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3분기 9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시장 전망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실적 부진을 넘어 삼성전자 경쟁력 자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반도체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과하며 삼성 위기론 정면 돌파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예,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는 이달 31일 날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게 이제 향후 가이던스인데 실적 전망 어떻게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이 1분기 저점을 지나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은 2025년 1분기 매출액은 80조 1천억 원, 영업이익 7조 5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이를 지나면 디램과 파운드리가 전사 실적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디램 유통재고 건전화와 HBM3E 사업 본계 진입으로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또 파운드리는 엑시노스 및 CIS 가동률 상승에 따라 영업 적자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점부터는 삼성전자 디램의 체질 개선과 파운드리 2나노미터 신규 고객 확보에 투자 포인트를 맞추고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보면 일단 영업이익이 6.5조 나왔고 연간으로는 32.7조가 나왔고요. 매출이 작년에 연간으로 300조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좀 많이 좀 부진한 걸로 나왔다. 그다음에 이달 31일 날 시작 컨퍼런스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증권사 리포트 자세히 좀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두 종목에 관한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함께 살펴볼 보고서는 대신증권에서 발간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아쉬운 고환율 수혜라면서 2025년을 위한 준비라고 제목을 달았네요.
일단 올해 4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지은 신규 공장이죠. 풀 가동에 근접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는 또 바이오시밀로 관련한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는 93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요.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보유 지분 3조 원가량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130만 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그대로 매수 달았습니다. 네, 다음 장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1조 2천억 원 가량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2,800억 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고환율의 수혜를 100% 받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코멘트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난 4분기 10월, 11월, 12월 중에서 가장 환율이 높았던 달은 사실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은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 고환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을 아쉽다고 짚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컨센서스에 조금 웃돌거나 약간 하향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겠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선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환율에 대한 방향성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4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이를 매출에 본격적으로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신증권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꽤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코멘트하고 있는데요. 미국 생물보안법이 지난해 12월에 입법 패키지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일단 2024년 연내 입법은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입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를 총 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물보안법에 타겟이 되고 있는 우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이죠. 이 우시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CGT 사업부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12월에도 아일랜드에 있는 백신 제조 시설을 머크사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결국에는 바이오 생물보안법의 입법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바의 고객사들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에는 수주 영향이 매우 제한적일 거라고 내부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죠. 향후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의 입법 향방을 체크하면서 주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다올투자증권이고요. 한화시스템을 다뤘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제목에 천궁 그리고 필리의 멀티플이라고 적었습니다. 최근에 인수를 마무리한 필리조선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사우디와 이라크에서의 천궁 수주가 반영되면서 최근 3년간의 어닝을 앞으로 상향 조정이 10% 안팎으로 있었습니다. 목표 주가 기존에 24,000원이었는데요. 어제 이 기존 목표 주가를 뛰어넘는 종가를 형성하면서 추가 상향 나왔네요. 새로운 목표 주가는 32,000원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필리조선 인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만 2026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요. 최근 내수 수주 3,800억 원가량이 있었습니다. 수상함 분야에서 있었는데 이 수상함 필드에서 필리조선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두 번째는 천궁2입니다. LIG 넥스원이 지난 9월에 3조 7천억 원가량의 천궁2 수주를 알렸는데 이 레이더를 담당하고 있는 게 한화시스템이다 보니까 27%의 비중으로 역산하면 1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이라크권 수주가 뉴스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 돼서 실적이 한 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적정 PER은 기존 15배에서 18배로 상향 조정했고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재설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 엔비디아의 6% 넘는 급락과 대형 기술주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2,500포인트 돌파에 실패하면서 오늘 빠른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뉴욕 증시 영향으로 반도체 대형주의 조정이 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장 선급한 매매보다는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목해봐야 될 업종 태반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주목해볼 필요 있겠고요. 아직까지 4차 산업, 로봇을 비롯해서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계속해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좀 이번 주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도 진단키트 쪽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 등이 여전히 퍼지는 상황이고 인체 메타, 뉴 모바이러스 역시도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뿐만이 아니고 독감, 해열제 등 이제 겨울철 관련된 이제 감기 관련된 종목들 제약바이오주 역시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략주는 DS 단석이라는 종목인데요. 4차 산업 중에서도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종목이고 탄소 중립 관련된 테마로도 움직임이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최근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저점 매수 타점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34,000 이하로 공략해 보시고 1차 목표가 3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52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그다음에 최윤 앵커 세 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인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뉴욕 시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만 1,450원대 초반까지 좀 더 내려온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또 분명히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을 탑3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민 전문가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요. 갤럭시 S25시 언팩 행사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매출 실적이 나왔는데 좀 연관된 얘기라고 좀 할 수가 있고요. 이 갤럭시 S25시 행사가 오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이번 신제품은 보다 고도화된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갤럭시 제품에는 거대 언어 모델인 LLM 일부 기능이 탑재가 되면서 한층 진화한 음성 비서 빅스비가 구현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문장력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얘기를 계속 이 시간 빌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 경영진은 소액주주와 연대와의 면담 자리에서 대규모 유상증자와 제2호 인수를 강행하겠다라는 방침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제2호 인수는 계약 사항으로서 처리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서 국민연금도 최근 2개월간 이수페타시스 주식을 200만여 주 처분을 했는데 기존 지분율 10.74%에서 7.43%로 3% 넘게 지분을 줄인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톤과 엔비디아 맞서온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이 엔비디아의 AI 기술력을 활용해 배틀그라운드, 인조이 등 핵심 게임에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정교한 NPC를 등장시킨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이름은 CPC라고 불리는데 실제 게이머들은 이 캐릭터들이 사람을 구동하는 캐릭터인지 아니면 AI로 구현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함께 게임을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양사 간의 협업은 글로벌 흥행작인 배틀그라운드에 적용될 예정이며 그간 게임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AI 툴을 개발하는 엔비디아도 신규 시장인 게임 시장에 진입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게임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탑3 어떻게 꼽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한국첨단소재의 재차 상한가입니다. 거래 정지 후 재개 첫날에 바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서 주가 급등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요. 오늘 내일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회 공시가 뭐 특별한 사정 없음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게티 컴퓨팅이나 이런 거 미국 증시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그냥 또 움직이려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 거래 정지라던가 뭐 조회 공시 요구 이런 것들을 그 올라가는 거를 지금 바라는 사람들은 훈장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JYP 엔터테인먼트의 4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425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양대 산맥이죠. 여자 아이돌의 트와이스, 남자 아이돌의 스트레이키즈라는 이 강력한 아이템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보랑 공연 효과가 4분기 실적에 반영되리라는 기대감이 확신이 지금 차 있는 모습에 이미 주가는 급등했다. 자, 세 번째는 코웨이의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의 급등세입니다. 자, KTNG, 코웨이 이런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죠. 경동나비엔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거북이 등껍질 같은 종목들. 코웨이도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았었는데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내세우면서 이 일석이조죠. 현금 배당과 자사주 전량 소각. 이걸 통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20%에서 40%로 2배로 높인다고 공시를 하면서 8%가량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안에 또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공시를 또 예고 공시를 지금 내놨기 때문에 코웨이도 주주 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구나. 이런 액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에 대한 부분이 정권이 흔들리면서 지금 다 주저앉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놓는 메리츠 금융지주라던가 코웨이 이런 그 기업에게는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반응을 해주는 모습, 아직도 밸류업에 대한 희망을 투자자들은 잊지 않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지금 기업입니다. 예.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 시장에서 나타났던 큰 어떤 구조적인 흐름 중에 하나죠. 이게 우리 시장의 그야말로 선진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데 작년 말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서 조금 이게 주춤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융주들이 환율 급등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 펼쳐야 된다는 거는 그거를 아마 올해 조금 더 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난다면 조금 더 좀 와닿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앞서 좀 코웨이 말씀을 하시면서 신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해 조금 더 이제 좋게 우리 시장에 다가오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57분 살짝 넘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볼 시간이죠. 최윤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 시장이 보시다시피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가 약간 영향을 받네요. 0.4% 하락세 2,482선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시장 716선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20선 아래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장전에 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원대를 발표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빠집니다. 0.7% 하락세.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오늘 하락으로 잡고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만 5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빠지네 오늘 1% 넘게 하락세. 19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하락으로 방향 잡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6% 넘게 상승합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제약바이오 쪽이 선전했다라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인데 오늘 98만 9천 원대, 100만 원대 이제 목전에 두고 있고 현대차 0.7%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는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는 좀 분위기 자체가 하락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0.9% 하락세, 기아 0.1% 약보합권, 또 기아가 이제 셀트리온에게 시가총액을 한 순위 더 내어준 상황이고요. KB금융 0.9% 넘게 조정세, 네이버는 0.48% 하락하면서 20만 7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볼까요? 오늘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는 좀 빠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알테오젠이 어제 그나마 좀 강했습니다. 오늘은 조정입니다. 0.7% 하락세 32만 3,500원대. 에코프로비엠도 0.6% 하락세. 에코프로도 1%. HLB가 그나마 좀 하락장 속에서 좀 약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알테오젠, HLB까지 일제히 또 강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는데 HLB는 최근 오른 것과 비교해서는 크게 빠지지는 않네요. 78,800원.
2,800원대 관망 기조 예상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약간의 조정입니다. 어제 3%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보시다시피 2.6% 넘게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가 전부 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예상차 결과 듣고 왔습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우리 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동시가상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오늘 약간 약세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로 봐야 되겠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좀 일단 부진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떴는데요. 코스피 0.44%. 그다음에 코스닥은 0.63% 하락한 걸로 지금 일단 시작을 좀 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작을 좀 했고요. 환율은 1,450원대 초반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시가총액들 중심으로 출발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혜 거 전해주십시오. 네, 1월 8일 수요일장 이제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장은 장전부터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궁금증 가지고 오늘 시장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데까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마감된 이후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급락 흐름을 뉴욕 증시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최근 들어서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테마격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기업들이 일주일간 슈팅이 좀 강력하게 나온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관망 기조입니다. 2,500선은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2,400선까지 훅 빠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은 0.6% 하락세 713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약간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빠집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 1.8% 넘게 하락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게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요. 간밤에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전에 하루 만에 주가가 10% 가깝게 뛰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 쉬어가는 흐름, 숨고르기 장세 현재 이어가고 있습니다. 19만 1,500원대 그래도 19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5% 하락하면서 55,1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많은 증권사에서는 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쪽이 미래에셋증권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주가에 이런 악재가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최근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최근에 하향을 했고 증권사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성증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주가 자체에는 많은 악재들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또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를 또 분석이 나오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현재 개장한 지 3분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0.4%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잘 가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98만 원대에서 오늘 10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100만 원 선을 탈환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이 가격을 유지해 줄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고요. 현대차도 0.7%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가볼까요?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그래도 삼성전자도 하락폭을 어느 정도 좀 줄여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6위권부터 10위권도 막상 장을 열어보니 괜찮습니다. 셀트리온도 1.4% 넘게 상승세, 오늘도 제약 바이오 쪽에 강력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 1% 가깝게 우선주, 강보합권,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는 약보합에서 최근에 좀 크게 올라간 기업들, 네이버,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만 약간의 조정입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 1% 넘게 조정입니다. 어제 또 급하게 올라온 만큼 약간의 조정. 최근 들어서는 한 종목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상승을 하기보다는 하루 오르면은 하루 쉬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인데 에코프로 BM 0.8% 상승세, 에코프로 강보합권, HLB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약간의 조정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지지부진합니다. 사실상 약간의 관망기조가 좀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급격한 상승이라든지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예, 일단 출발 상황이 0.4% 정도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거의 약보합권 정도로 좀 줄어든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6%에서 0.2%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일단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사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개인들이 코스피는 팔지만 코스닥 역시 사고 있는 거 이게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서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조금 더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그 반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전장 출발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걱정했던 것만큼의 그쵸? 시장이 하락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부담이스러웠고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져서 오늘은 조금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급 상황이 제가 봤을 땐 생각보다 좀 좋거든요.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의 현물 수급보다는 약간 선물과 옵션 쪽에 좀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선물 쪽에는 약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수의 상방을 베팅하는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쪽에 특히나 외국인 쪽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끼케야 이제 1,000억 정도 넘거나 아니면 코스닥은 매도와 매수 포지션을 거의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거래량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만 옵션 쪽과 선물 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장 초반보다는 약간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하이닉스가 며칠 전만 해도 20만 원은 가까이 찍어가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준 다음에 어저께도 떨어졌고 오늘도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영향은 역시나 엔비디아 영향으로 좀 보여지고 결국엔 어저께 CES에서 엔비디아가 기조연설을 진행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라고 하지만 현재 문제점이 나와 있는 블랙웰의 발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쿠다 다음에 나오는 AI 모멘텀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전혀 시사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하이닉스에는 어제와 오늘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CES 현장에서 최태원 회장님도 가 계시잖아요. 거기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님이 만나서 어떠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사진이라도 한 방 찍는다든지 이런 이벤트가 나온다면 하이닉스는 또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실적 예상치가 좀 나왔고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실적은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영업이익은 7조보다도 미칠 것이다라는 예견이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완전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드렸지만 현재 주가 자체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실적이 안 나온 건 정말 삼성전자한테 뼈아픈 실책이긴 합니다만은 불확실성 해소의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 어저께 젠슨 왕이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HBM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된다. 무조건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당분간의 주가가 뭐 드라마틱하게 7만 원, 8만 원 위쪽으로 상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더 이상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주가다. 그러니까 충분히 바닥까지 내려왔다라고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어쨌든 젠슨왕의 입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그린스펀의 입, 뭐 버냉키의 입,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파월의 의장이니까 파월의 입, 뭐 이런 얘기들 참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좀 젠슨왕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업계에서 특히. 예, 이 전문가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신 의원님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는 코스피 삼성전자죠. 자, 일본의 시가총액 1위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업종이 다르죠. 그다음에 중국 상해의 시가총액 1등은 귀주 모태주라는 50도가 넘는 고량주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다음에 가장 유사한 건 뭐예요? 대만의 시가총액 1위가 TSMC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혹은 종합 반도체 기업이고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니 아무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뭐 특화시켜서 간다고 한들 아무도 시장에서 파운드리 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실제로도 점유율 차이가 52대 17, 16으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TSMC랑 완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반도체 기업으로 퉁친다면 가장 유사한 건 그래도 일본, 중국, 대만, 한국 중에서 대만과 한국이죠. 거기다가 시가총액 2위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대만은 1등이 TSMC고요. 2등이 홍하이 프리시전. 바로 어제 엔비디아 및 마이크로소프트, AMD 다 급등을 가져왔던 그 애플의 위탁 생산을 막는 폭스콘의 모회사입니다. 그다음에 3위가 바로 미디어텍, 퀄컴이라는 회사를 제치고 팹리스 1위로 올라간 설계 1위 기업이죠. 그다음에 4위 푸본 금융지주 하나 뛰어넘으면 바로 5위도 퀀타 컴퓨터라는 지금 엔비디아 협력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인 이 코스피랑 그다음에 TSMC, 그다음에 폭스콘의 모회사, 미디어텍, 퀀타 컴퓨터까지 5위 안에 4개 종목이 반도체 밸류체인인 대만. 자,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소외가 될까? 아까 말한 그 TSMC, 홍하이 프리시전, 퀀타 컴퓨터, 미디어텍 차트를 보십시오. 뭐랑 똑같은가? 엔비디아랑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 차트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요? 뭐랑 똑같죠? 저기랑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반도체인데 왜 저렇게 다른 모습일까? TSMC는 엔비디아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업체고 그 다음에 퀀타 컴퓨터랑 폭스콘에 모여서 홍하이 프리시전, 폭스콘 전부 다 서버렉을 만드는, 서버렉의 재료를 엔비디아에 납품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지금 완전히 똑같이 가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걸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외된 거죠. 그래서 폭스콘이 뭐 세계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이끌었네 했을 때 EX를 치고 써야 됩니다. 예외 삼성전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극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게 휴대폰을 많이 팔거나 가전제품에서 뭐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가지고 올라간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한들 세계의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구조 상황에서는 절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돌아와서 삼성전자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연봉에서 20년선을 깨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라고. 10년선이요. 10년선을 깨게 되면 큰 위기라고. 왜냐하면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이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던 10년선을 깨면 안 된다고. 겨우 걸치고 끝났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 연도에 시작하면서 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선이나 20년선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몇 개 말씀을 드렸죠. 자, 롯데케미칼. 다 열어보세요. 지금 열어보는 거 이 연봉입니다. 롯데케미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서프라임이죠. 2020년 코로나 때도 20년선을 깨지 않았는데 지금 깼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다 보고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것도 마찬가지죠.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던 20년선을 작년에 깼죠. 그렇죠? 뭘 의미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그다음에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는 20년선을 2023년에 깹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금 위기에 있는 거 뭐예요? 카카오. 카카오도 20년선에 걸쳐 있죠. 자, 그다음 하나 더 볼게요. NC소프트. 이것도 2008년 서브프라임,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는 2020년
2020년 코로나 때도 깨지 않았던 저점을 2023년에 깼죠. 20년 선을. 이건 뭘 의미하는지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서브프라임이라던가 코로나 같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나 실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거시경제의 파고가 닥쳤을 때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가 그런 상황이냐 이거죠. 만약에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면 엔비디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저렇게 못 갑니다. 맞죠? 엔비디아의 할아버지든 애플의 할아버지든 마이크로소프트의 할아버지든 테슬라의 무슨 고모든 누가 와도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는 다 박살이에요. 근데 걔는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10년선을 깬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 때 닥쳤던 그 거시경제의 파고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 기업 자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비즈니스 모델이 끝나버렸다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건 경기가 나빠지건 장사를 할 수 있는 수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선이 이탈되면은 정말 큰일이고 정말 고생길로 네. 평생 못 보던 고생길로 들어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HBM 뭐든지 엔비디아 치맛자락이라도 붙잡는 뭐가 안 나오면은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오늘 실적도 상당히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부진했죠. 지금 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근본적인 삼성전자의 이 경쟁력에 대한 의문으로 자꾸 이게 전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장도 그렇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시 16분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상황들을 살펴보는데 좀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수가 다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섹터들 움직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앵커. 네, 오늘 시장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좀 업종들이 움직이는지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겨울이 춥습니다.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큰 동그라미를 그리는 한 가지 업종 바로 진단키트인데요. 최근에 쿼드데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가지 감염병이 한 번에 유행을 한다라는 건데요.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그리고 독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가 이 4가지 감염병이 미국에서 함께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도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폭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엠폭스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란색 동그라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엔비디아의 전승황 CEO가 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진짜 상용화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쪽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매매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00억 원 넘게, 기관 투자자들은 300억 원 넘게 현재 매도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까지 팔아치웠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51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잡힙니다만은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도 176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매수와 매도 금액 모두 다 현재 활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동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경우에는 전기전자 0.7% 상승세, 그리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의약품 쪽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2.4% 넘게 상승세, 제조업 0.6%, 운수창고 0.5%, 의료정밀 쪽 0.7%.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보험이 좀 빠지고요. 철강 쪽이 1% 넘게 현재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업종별 등락률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인터넷 업종이 1.4% 넘게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방송 서비스 쪽도 1.2% 넘게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비금속,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 쪽까지 일제 괜찮고요. 제약도 0.2%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상승률이 좀 깊게 나타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유한양행 우선주 그리고 유한양행이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화엔진, 진원생명과학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오늘 주인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세니젠 상한가, 스타코링크 상한가, 유토바이오 23% 넘게 상승세, 램테크놀로지도 22% 넘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유리기판 쪽 그리고 냉각 쪽이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19%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전기전자 쪽들이 오늘 다시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좀 좋지 않고 또 젠슨왕 CEO의 발언도 있고 또 심지어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6% 넘게 떨어졌다. 이건 전체적으로 좀 악재들이 많은데요. 지금 보면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다 플러스고 그다음에 대표적인 소부장 회사들인 한미반도체, 필옵틱스, ISC 등등등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도 좀 다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조선주는 오늘도 여전히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늘 급락했으면 보통 그 이상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가 흔하게 봐오던 모습인데 이제 그게 작년에 우리가 이미 훨씬 더 먼저 떨어졌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종목별 흐름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전문가님 어떤 특징 보십니까? 네, 시장은 오전 지금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요. 그래도 뭐 양봉을 좀 키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가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실적이 안 나온다 계속해서 얘기를 뉴스에서 나오고 삼성전자 이제 망한다, 삼성전자 어떻게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우리는 약간은 좀 사자의 심정을 좀 가져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자리고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포인트 정도가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미국 국채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다만 삼성전자와 코스피는 동률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틱하게 뭐 2,500포인트를 뚫었으니까 2,600포인트 가고 700포인트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수가 한 2,500포인트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개별 종목 상세가 좀 연이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다행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은 그래도 지수 대장격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는 점은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오늘 또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가장 탄력성이 좋은 거는 유한양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종목이 지금 15% 이상, 14%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아침에 이제 존슨앤존스에서 유한양행 렉나자 병용요법에 대한 결과를 리포트를 내면서 그게 이제 효용도 좋고 지속 효과도 훨씬 더 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한양행의 이번에 폐암 렉나자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전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은 유한양행 차트 자체도 위쪽으로 한번 빵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눌러주는 자리였거든요. 그 눌러주는 자리가 11만 3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좀 켜주면서 장 후반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 주면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지점은 뭐냐. 바이오주가 우리들 정말 많이 당했잖아요. 실적이 잘 안 나오는 바이오주 뭐 이런 쪽은 담아내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JP모건 헬스케어에 좀 입장이 가능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역시 유한양행, 그다음에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물론
신약 관련된 유한양행과 알테오젠, 그다음에 CDMO, CMO 쪽에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지 맞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동결되니까 바이오주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한번 재임에 성공을 하면서 약가 인하 방침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약 쪽도 신약 쪽이지만 CDMO, CMO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쪽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전문가님, 특히 바이오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음 주에 열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쪽에 좀 이렇게 이름을 올릴 만한 이런 좀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다음에 확실한 기술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좀 특히 바이오는 좀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1월 27일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는 속보도 잠시 전에 전해진 것도 잠깐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특징주 한번 잠깐 좀 들어보죠. 네, 아까 롯데케미칼 S-오일,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렇게 화학, 정유, 태양광 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의 20년선 이탈을 보여드렸죠. 20년선 이탈했다는 건 비즈니스 모델이 깨졌기 때문에 그게 시클리컬 업종의 진바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화학, 정유, 태양광의 진바닥이 나와서 전 세계의 화학, 정유, 태양광 업황이 살아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기업에게는 그 온기가 안 온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조선주는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3개 남았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밀어내기 때문에 한국, 일본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의 대세를 계속 논했는데 점점 확신이 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마린솔루션, 특히 MRO, 군함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가 더욱더 두드러졌죠. 어제 휴이시라는 보수주의 라디오 방송에 26분 인터뷰를 하는 트럼프가 그 중간에 동맹국에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첫 임기 1기 때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라는 그 조선소를 지금 건설할 때 거기서 협약을 맺을 때 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이 급등했죠.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거든요. 자, 핀칸티에리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에서 2024년도 들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3달러에서 시작해서 지금 7달러까지 2배 이상을 갔거든요. 어제도 급등했습니다. 자, 지금 똑같거든요. 핀칸티에리랑. 핀칸티에리는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소고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MRO 전문 조선소예요.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길을 취임하고 나서 필리 조선소에 만약에 방문을 하는 일이라도 생긴다. 그럼 하나오션은 급등하게 되겠죠. 물론 사진 한 장으로 갑자기 깜짝으로 급격히 이격이 벌어졌던 것은 다시 되돌아가서 제자리를 가겠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한강에서 산책을 하는 개가 갑자기 핫도그를 보고 다 날려간다고 해도 내 손에 줄이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요. 계속 가는 길만 올바른 개이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렇게 조선 3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태광성광밴드 피팅주로 바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성광밴드입니다. 자, 성광밴드 드디어 벌써 어디까지 왔냐면 25,700원인데 절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냐면은 2007년부터 조선주 그때 대세 상승, 평생 가장 큰 대세 상승했던 그 시기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무려 7년간의 고점이 있던 곳이 27,000원, 8,000원짜리입니다. 2007년이면요. 거의 20년이고 대통령이 4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2007년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팔고 싶을 거예요.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어도. 그 매물벽을 만약에 돌파한다는 거는 정말 큰 게 온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 저게 성광밴드가 3만 원을 돌파해서 장악할 시에는 정말 큰 게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일섭 위원님 말씀까지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시장 포인트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로봇이 가고 하루는 반도체가 가고 또 어제와 오늘은 바이오가 가고 또 조선업이 중간중간 가는 약간은 내가 괜찮은 업종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조금은 버텨보시면서 그 종목을 믿고 기다려보시는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쾌걸조로의 화려한 칼춤이 시작되었다. 조선과 로봇 계속 얘기 드리면 쾌걸조로는 위기에 나타나서 구해주는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조로의 칼춤과 함께 옆에서 칼춤을 배우던가 아니면 조수로서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 동전 한 입이라도 챙기는 여러분들의 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전문가 그리고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경국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과장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또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주시죠. 오늘은 로봇 관련 주인 시메스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일단 연초 로봇 관련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투자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내내 부진했던 로봇 관련주의 수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소개할 그 시메스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설립된 AI 로보틱스 전문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와 3D 비전 기술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 기술 세 가지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동사의 사업 분야는 현재 지능형 로봇 솔루션 그리고 3D 검사 솔루션으로 나눠지는데 물류 솔루션 같은 경우 사물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현재 동사는 쿠팡이나 CJ 대한통운, 롯데 등의 유수의 업체에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D 검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검사에 일단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체로 개발한 3차원 스캐너를 활용, 현대모비스나 만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일단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로봇 생태계 내에서는 유일한 지능형 로봇 솔루션 회사로 퍼스트 무버로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동사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통해 쌓은 데이터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동사의 AI 모델을 고도화시키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와의 차별성으로 진입 장벽을 더욱 높게 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 고객사인 국내 최대의 풀필먼트 기업항 대규모 미스피킹 로봇 솔루션 공급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200대에서 300대 정도 규모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상장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최근 이제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는 현재보다는 22,500원 선에서 접근이 좀 유효해 보인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시메스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CES 2025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이 1,031개 기업이 등록을 했고 이 중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641개 기업이 출격했다라는 소식을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CES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에 10,000명 이상이 몰렸었고 굉장히 많은 화제가 돼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읽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PC용 GPU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그 신제품 지포스 RTX 50 시리즈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고 마이크론의 제품이 탑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젠슨항 CEO가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재료는 어제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됐던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젠슨 황이 말 그대로 8년 만에 황제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기조연설 8년 만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CS 기조연설을 했는데 우선 젠슨 황이 발표한 기조연설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젠슨 황은 크게 첫 번째는 코스모라는 피지컬 AI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놀라운데 개인용 AI 슈퍼컴, 손바닥만한 슈퍼컴을 3,000불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게 중요한 메인 거고요. 사진으로 다 걸렸더라고요. 중요한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 지금 RTX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50 시리즈를 발표하는데 이건 개인용 PC용 제품입니다. 네. 요걸 이제 세 번째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디램이 들어갑니다. 디램이 들어가는데 이걸 발표할 때 사실은 핵심 메인은 뭐냐면 가격이었어요. 이게 기존 제품보다 3배의 성능을 내는데 예. 가격은 반값 정도로 생각보다 싸서 막 환호. 549불에 나왔어요. 네. 기존에 한 1,000불, 1,000달러가량 했거든요, 진작이. 네. 그러니까 그게 환호하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디램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GDDR7을 탑재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 아닙니다. 네, HBM이 아니고 말고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디램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소식조차도 국내에서 약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해프닝도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그 어떤 질문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게 없지 않냐 했다가 또 수정하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좀 헷갈렸나 보죠. 뭐 아무튼 근데 좀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투자자분들은 많이 이제 했다. 뭐 예. 엔비디아 그러면 HBM과 바로 직결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면 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의 디램 이야기고 이제 그 블랙웰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블랙웰 기반의 신규 플랫폼 이 소개 이슈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뭐 블랙웰 플러스 굉장히 많은 HBM이 탑재가 됩니다. 570기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72개 블랙웰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76개 HBM이 그렇죠. 탑재가 서로 묶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그 HBM 쪽의 강자고 최대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좀 받아가지 않을까요라는 예상은 되거든요. 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중요하죠. 아마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3년 연속으로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아마 목적 중에 하나는 뭐 SK그룹이 AI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사실은 젠슨황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실제 젠슨황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이번에 차세대 HBM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젠슨황은 이제 아까 세 가지 중요한 걸 발표하면서도 HBM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할 그 블랙엘이 사실은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라서 블랙엘에 그 HBM을 어디 걸 사용하느냐가 또 시장에서 관심거리고 그 젠슨 황이 이번 어떤 언급을 했냐면은 SK와 삼성은 뛰어난 기업들이며 탁월한 메모리 조사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예. 그들이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한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 중요하고 그 젠슨 황은 아마 그 블랙웰이 엔비디아의 차기작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기에 뭔가를 좀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언급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조급함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젠슨 황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굉장히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HBM 쪽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동맹을 이어가는데 HBM3 이 16단 제품 이것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그 젠슨 황의 조급함에 부응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블랙웰에 들어가는 제품은 이렇게 뛰어난 것이야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아마 SK하이닉스에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좀 이번에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그게 아마 이번에 시즌된 것 같고 그 이후로 아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은 아마 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샘플을 공개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이미 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젠슨 황이 그 6세대 제품을 HBM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6개월 먼저 공급해달라고 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세 가지 화제는 젠슨 황 CEO와 최태원 회장의 만남. 이게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ES 2025는 뭐 다녀온 이들 지금 이제 한참 바쁘게 돌아보고 있을 테지만 AI다라는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젠슨 황 CEO의 그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라고 했냐면 차세대 AI 모델로 피지컬 AI를 지목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인데 피지컬 AI가 도대체 뭐야? 그게 뭡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CES 2024에서는 그때도 AI를 이야기했어요. 챗GPT가 메인이었고요. AI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AI 좋아. 이거 돈 돼? 이것도 쓰는 거야. 뭐 좀 묻는다고 해서 이게 도움돼? 라는 시대였다면 피지컬 AI는 본격적으로 AI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피지컬 AI는 그 코스모라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아까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짚어주셨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쿠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쿠다가 뭐냐면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그 많은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자기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플랫폼을 제공한 게 바로 쿠다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쿠다는 엔비디아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던 강력한 기반을 작용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이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쿠다2를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로봇이 많은 사람을 개발하고 그 실생활에 들어올 텐데 그 로봇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인데 그 비용을 우리가 줄여줄게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똑같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구조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로봇이 작업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싶은 곳이 제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한 20년 차 된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데 이 숙련된 노동자를 로봇이 바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즉 숙련된 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을 한 일주일 정도 찍은 다음에 그것을 똑같은 가상세계로 그래픽으로 만든 다음에 로봇을 그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 로봇은 단시간에 20년, 30년 차 숙련된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드는 이 세계. 이걸 바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플랫폼을 쿠다라는 거로 우리는 제공해 줄게. 여기 와서 훈련시켜라는 게 바로 쿠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AI와 현실 세계가 로봇이 어떻게 만나는가의 접점이 일어나서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물론 이 기반에는 젠슨 왕의 또 큰 그림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까지 뭐랄까요? 그 소프트웨어 쿠다를 무료로 보급해서 네. 지금의 성공이 있었고 쿠다2가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면 되고 맞습니다. 사실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로봇 학습에 필요한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오픈 소스로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제 무료로 그렇죠. 하는 거고 앞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문제 해결에 코스모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의 발전 단계가 인식 AI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성형 AI 참 작년에 얘기 많이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마지막이 피지컬 AI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대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이야기를 해보면 뭐 법적인 뭐 정책적인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똑같은 상황을 수없이 반복을 가상으로 해줍니다. 위험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러면 아마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더 빨리 보급되는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구글하고 아마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들이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C 초기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시기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한국에 지금 이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와 관련된 여러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던데 큰 그림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게 아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고 주목해야 할 휴머노이드 AI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나 뭐 기업이 있다면 뭘 꼽고 싶으신지요? 최근 삼성전자도 얘기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많이 떴죠. 예. 이미 삼성전자가 대주주까지 올라간 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 휴먼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뭐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저는 로보틱스 직접 로보틱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아요. 뭐 작동하는 뭐 부품들이나 요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주들이 아마 처음에는 중요한 아마 단초가 될 것이고 현 변하는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보고 우선 크게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젠슨항 CEO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 개발을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들이 굵직한 카테고리, 뭐 모빌리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로봇 산업이요. 우리나라가 전통 로봇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 원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로봇8을 쓴다든지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첨단 로봇 시장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마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고 테슬라가 저렇게 가고 뭐 현대자동차는 물론 빨리 투자해서 가고 있지만 이 시장을 조만간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용 정밀 로봇은 글로벌 넘버 원이지만 첨단 로봇 쪽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제조업 선진국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발표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아마 뭐 인류 사회의 저는 획기적인 기술의 한 단계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 웨이모,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약간 좀 못 따라간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CS 2025 투자 전략 포인트는 뭐라고 가져가시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붙임이 있겠지만 역시 저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AI, 예.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예. 그리고 로봇입니다. 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저는 올 한 해를 주도할 것 같고요. CS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그리고 이 하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전력 주요라든지 다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AI, 양자 컴퓨터, 로봇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로봇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CS 2025 좀 느끼점 전격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과 또 산업의 과제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잘 점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 톡은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약간 좀 돌아서고 있는 모습으로 그래도 대장주 쪽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정,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자 흐름입니다. 삼성전자가 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물을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오전 전략 구체적으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